나는 배고픔을 기억한다. 너희는 그 배고픔을 모른다. 너희는 처음부터 계산만 기억하지. 실수는 넘어지다 생기는 거다. 넘어진 게 아니야. 너희는 밀었다. 가족은 서로를 가두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없다. 이 여성이 배고픔을 기억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또 가족은 서로를 가두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좋은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와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 구도심의 겨울은 유독 바람이 매섭습니다. 다른 지역의 겨울 바람과는 뭔가 다른 결이 있습니다. 습기 없이 차갑고 소리도 없이 파고드는 그 바람은 두꺼운 외투를 입어도 소용없이 피부 아래까지 뼛속까지 스며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그 바람을 그냥 광주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아야 하는 바람이었고 그것을 견디는 것이 이 도시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골목 사이를 지나고 오래된 건물들 사이를 헤집고 시장 골목의 차양을 흔들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광주 구도심 외곽의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아직 건물의 뼈대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은 터에 인부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중장비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복잡하고 거친 공사 현장 한가운데 두꺼운 솜 점퍼 하나에 장부를 끼고 서 있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29살이었습니다. 손은 트고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겨울바람과 햇볕에 붉게 얼어 있었습니다. 화장 같은 건 할 여유가 없었고 머리는 그냥 뒤로 묶어 올린 채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어느 현장 소장보다 날카로웠고 어느 건설사 임원보다 단단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윤정혜였습니다.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은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젊은 과부였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무너졌고 그 자리에서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것은 세 딸과 집을 담보로 끌어다 쓴 빚, 더미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건설 하청 계약서 한 장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여자 혼자서 건설판에서 뭘 하겠냐고, 딸 셋 데리고 먹고 살기나 해도 다행이라고, 빨리 계약 포기하고 다른 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은 딸들을 각자 나눠 맡겠다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세 딸을 혼자서 키울 자신이 있냐는 뜻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고도 하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세 딸의 손을 꽉 쥐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공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인부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청업자가 여자라는 것, 게다가 애가 셋 딸린 과부라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그 시선들을 무시하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확인했고 자재 목록을 검토했으며 인부들에게 하나씩 물었습니다. 오늘 밥은 먹었느냐? 그 한마디가 인부들의 마음을 처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날부터 윤정혜의 4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사판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세 딸을 업고 안고 끌고 다니면서도 눈빛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 오는 날은 비를 맞으면서 일했고 눈 오는 날은 눈을 치우면서 일했습니다. 밥은 먹지 않아도 딸들은 먹였습니다. 신발이 닳아도 딸들 신발부터 샀습니다. 그렇게 해를 넘기고 또 해를 넘겼습니다.
하청 하나가 직접 수주로 바뀌었습니다. 직접 수주 하나가 2개가 되었습니다. 2개가 5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정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여자라서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여자가 맞냐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광주 구도심을 뒤흔드는 대형 도시개발 사업의 최대 주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 28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광주 구도심 재개발 사업, 예상 순이익 3,200억 원. 그것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광주 구도심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철거되고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설 것이었으며 그 자리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 것이었습니다. 사업 규모 자체도 대단했지만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40년 전 빚더미 위에서 시작한 젊은 과부였다는 사실이 더욱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그녀를 광주의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강하고 냉정하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여자.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별명은 세간의 칭찬처럼 퍼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윤정혜 자신에게 그 별명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철의 여인. 그 말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였습니다. 강해지고 싶어서 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강해진 것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세상이 얕보았기 때문에 눈물을 참고 표정을 굳히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딸 셋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철이라도 되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서 울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윤정혜가 어느 날 기자회견장 단상 위에 섰습니다. 광주 시내 한복판의 대형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해 렌즈를 맞추었고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있는 객석에서는 조용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1조 8천억 프로젝트의 최대 주주가 직접 발표를 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취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단상 아래를 한번 훑어보고 천천히 숨을 고른 뒤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 수익 가운데 2천억 원은 지역 공익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회장안이 일순간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어떤 기자는 옆 사람에게 숫자 확인을 물었습니다. 2천억 원. 그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사업 순이익의 절반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은 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아있던 2딸이었습니다. 장녀 김설인, 서울의 글로벌 투자회사 임원이었습니다. 항상 완벽해야 했던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적도 외모도 행동도 완벽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자라왔고 그 압박이 강박이 되어 서울로 올라가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글로벌 투자회사의 임원이라는 자리는 그 치열함의 결과였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어머니 회사의 지분과 미래, 상속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설이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녀 박민정, 광주시 의원이었고 다음 선거에서 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치 자금, 선거 조직, 지역 네트워크, 그 모든 것의 배경에 어머니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된다는 꿈의 밑바닥에는
어머니가 쌓아온 돈과 인맥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2천억은 두 딸이 이미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써놓은 돈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미 받은 돈, 당연히 내 것이 될 돈. 그 숫자가 단상 위 어머니의 입에서 공익재단이라는 곳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두 딸은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서린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민정은 표정을 애써 고정시키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이어지는 내내 두 딸은 웃는 척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왔습니다. 광주 외곽의 대저택, 넓고 오래된 저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고 집 안에는 수십 년에 걸쳐 채워진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4명의 여자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윤정혜, 장녀 서린, 차녀 민정, 그리고 막내 윤하은이었습니다. 넓은 식탁 위에는 저녁이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쉽게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묵직했습니다. 그 묵직함이 음식보다 먼저 식탁을 채웠습니다. 먼저 입을 열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큰딸 서린이었습니다. 엄마, 기업은 감정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규모의 기부를 발표하려면 최소한 이사회 논의는 거쳐야죠. 이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집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내려놓으며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배고픔을 기억한다. 너희는 그 배고픔을 모른다. 너희는 처음부터 계산만 기억하지. 실수는 넘어지다 생기는 거다. 넘어진 게 아니야. 너희는 밀었다. 가족은 서로를 가두지 않는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없다.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서린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반박하려다 멈추었습니다. 차녀 민정이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판단이 좀 급해. 진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야. 그 말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목소리 톤도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속에 담긴 의도는 날카로웠습니다. 판단이 급하다. 충동적이다. 감정에 치우친다. 그 말들은 단순한 걱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어딘가에서 오간 대화의 결과처럼 준비된 프레임처럼 그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씨앗처럼 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씨앗은 문서 속 진단명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막내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끝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언니들의 말을 들었고 어머니의 반응을 보았고 그 사이에 흐르는 긴장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그냥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하은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셋 중 공부도 제일 못했고 서울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언니들이 서울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갈 때 하은은 광주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고향으로 돌아와 건설 현장 안전관리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언제나 가족회의에서 하은의 자리는 맨 끝이었고 그녀의 말은 대부분 공기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날만큼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순간 두 언니의 시선이 동시에 막내에게 꽂혔습니다. 넌 몰라, 하은아. 그 짧은 한마디에 오랜 서열이 담겨 있었습니다. 넌 우리 수준이 아니야. 넌 이런 복잡한 일을 이해할 수 없어. 넌 그냥 조용히 있어. 하은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눈빛만이 어머니를 향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딸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저택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혜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에 겨울 어둠이 짙어지는 가운데 전화를 꺼내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분 이전은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틈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통화를 조용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는지는 그날 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회사 이사회에 자료 하나가 배포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워드로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문서는 3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최근 대표의 비합리적 의사결정 사례, 감정 기복에 따른 직원 갈등, 충동적 재산 처분 우려. 문장들은 차분했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냉정하고 객관적인 척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윤정혜는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회의 임원들 중 일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일해온 대표가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말이 선뜻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식 문서에 적힌 내용은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하나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누군가의 손에서 조금씩 그리고 조용하게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언론에도 조금씩 내용이 흘렀습니다. 1조 원대 재개발 사업 내부 잡음, 창업주 감정적 결정으로 이사회 마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분위기를 흔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프레임이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조용히 여러 방향에서 흘러들어와서 어느 순간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굳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노쇠한 창업주, 감정에 흔들리는 경영자. 이미 그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11시 저택 앞에 구급차 한 대가 멈추었습니다. 사이렌은 없었습니다. 요란한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들어와 멈추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던 정혜는 인기척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며 잠시 멈추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상황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게 무엇인지, 왜 자신의 집에 저것이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호 입원 대상자입니다. 정혜는 웃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황당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이미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차녀의 남편이 걸어 나왔습니다. 로펌 소속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종이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가족이인 동의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의거한 보호 입원입니다. 절차상 하자 없습니다. 정혜의 시선이 서류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서린의 서명, 민정의 서명, 두 딸의 이름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두 이름을 보는 순간 정혜의 눈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감정인지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철문이 닫혔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쿵 하고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딸깍 하고 잠겼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보호병동 302호. 하얀 벽이었습니다. 잠긴 창문이었습니다. 좁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든 채 표정 없는 얼굴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근 과대 책임감과 재산 처분 집착 증세가 보입니다. 충동적인 대규모 기부 선언, 직원들과의 갈등, 가족과의 의견 충돌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혜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이거 믿습니까?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 침묵이 또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정혜는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쇠창살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조각을 바라보며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손으로 세운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아니,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자식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회사는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병동에 들어간 당일 이사회 임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는 짧았습니다. 장녀 설인이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명패가 책상에 올려졌습니다. 서울투자회사와 진행 중이던 매각 계약의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계약서 초안이 오갔고 수수료와 성과급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차녀 민정은 지역 언론사 기자 몇 명에게 조용히 귀띔했습니다. 윤정혜 회장이 건강 악화로 요양 중이십니다. 기사가 나왔습니다. 노세한 창업주 건강 악화로 경영 일선 물러나. 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 여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프레임의 속도는 아주 빨랐습니다. 막내 하은은 그날부터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면회 시간에 맞춰 병원 입구에 섰지만 처음 며칠은 언니들의 이름으로 면회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담당 간호사는 그냥 규정상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하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왔습니다. 매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면회가 허락된 날 철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정혜는 전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하은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멀쩡했습니다. 완전히 멀쩡했습니다. 엄마. 정혜는 딸의 손을 창살 너머로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재 금고 3번 칸.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자 간호사가 들어왔고 정혜는 손을 놓았습니다. 하은은 병원을 나서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간 하은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장 뒤에 금고를 찾았습니다. 3번 칸. 손을 뻗어 열쇠를 돌렸습니다. 덜컥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몇 개와 함께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음성 파일 하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는 차녀의 남편, 로펌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병원 이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기부 막아야죠. 일단 회사 안정이 우선이니까. 진단명은 제가 정리합니다. 신문 전까지 소견서 추가로 넣어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빨리 처리될수록 좋으니.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은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설계된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를 가두고
판단력이 흐려진 노인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회사를 팔아치우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 사람들 안에 자신의 언니들이 있었습니다. 하은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재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주의 겨울밤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보호병동 302호의 침대에 누운 윤정혜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흰 천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그 천장을 바라보면서 정혜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공사판. 우산도 없이 빗속에 서서 막내를 등에 업고 두 손으로 나머지 두 딸을 꽉 쥐고 서 있던 날. 그날 울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빗물에 섞여서 아무도 몰랐지만 울었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정혜는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겠다고, 딸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고, 이 빗속에서 반드시 걸어 나오겠다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인가? 딸들을 위해 살아온 40년의 끝이 이것인가?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빗물이 없어서 감출 수 없었지만 그래도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윤정혜는 평생 소리내어 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웠는데. 잠시 후 다시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그 말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딸들을 내려놓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보호병동 창문 너머로 광주의 겨울 하늘이 어둡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막내 하은은 USB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호병동 302호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은 순서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6시 반 복도 끝에서부터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먼 불빛이 희미하게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다가 이윽고 302호 천장의 형광등도 깜빡이며 켜집니다. 그 빛은 자연광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지도 않았고 부드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차갑고 하얀 인공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6시 50분이 되면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항상 같은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교대 근무에 따라 얼굴이 바뀌었지만 하는 일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혈압 측정, 체온 확인, 간단한 문진. 괜찮으세요?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물음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확인이었습니다. 환자 상태를 기록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정혜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혜가 아침마다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7시가 되면 약이 나왔습니다. 작은 종이컵 안에 알약 2~3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삼켜야 했습니다. 정혜는 그 약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지만 나중에는 그냥 처방된 약이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정혜는 그 약들이 자신을 진짜 환자로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복용을 거부하면 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 기록이 법원 신문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혜는 매일 아침 그 약을 삼켰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척, 순응하는 척,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서 7시 30분에 식판이 들어왔습니다. 밥과 국, 반찬 2~3가지였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간도 싱거웠고
온도도 미지근했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매일 그 밥을 다 먹었습니다. 몸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문날 쓰러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밥을 먹는 이유였습니다. 이 공간에서 윤정혜는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철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302호 환자였습니다. 차트에 기록된 것은 성별, 나이, 진단명, 보호자 연락처가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이력과 업적과 그 이력 뒤에 숨겨진 눈물과 땀과 두려움이 이 공간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보호병동이라는 공간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람을 그 역사로부터 분리시키는 곳, 이름 대신 번호로 부르는 곳, 과거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곳. 정혜는 그 공간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역사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그 역사를 스스로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았습니다. 쇠창살이 가로막고 있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병원. 담벼락과 그 위로 아주 좁게 열린 하늘 한 조각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하늘이었습니다. 그것이 정혜가 302호에서 볼 수 있는 바깥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좁은 하늘을 정혜는 매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맑았고 어떤 날은 흐렸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은 창살 위에 하얀 것이 쌓였다가 스르르 미끄러지며 떨어졌습니다. 정혜는 그 하늘 한 조각을 통해 바깥 날씨를 읽었고 그 날씨로 오늘 하루를 짐작했습니다. 40년 동안 공사 현장에서 날씨를 읽던 버릇이 이 좁은 창문 앞에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혜의 차트에는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대망상 가능성 있음, 충동적 재산 처분 위험, 보호 입원 유지 필요. 이 문장들이 그녀의 40년 경영 이력을 단 몇 줄로 축소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고 광주 구도심에 방치된 땅을 개발하고 지역 경제에 수천억 원의 자금을 끌어들인 여자가 지금 충동적 재산 처분 위험이라는 항목 하나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기록 하나가 사람의 역사를 얼마나 쉽게 뒤집을 수 있는지를 정혜는 지금 이 병동 안에서 매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공동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병동 규정이었습니다. 침대에만 있으면 안 되고 지정된 시간에는 공동 공간에 나와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 공간에는 다른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각각의 이유로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혜는 그들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말을 섞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도 자신처럼 이유를 모른 채 이곳에 와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또는 정말로 이곳이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어느 쪽이든 이 공간은 그 경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약을 먹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획일성이 정혜를 가장 숨막히게 했습니다. 같은 시간 광주 도심의 본사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장녀 서리는 대표 직무대행 명패를 책상 위에 올려놓자마자 서울 투자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매각 일정이 당겨졌습니다. 어머니가 속도를 조율하며 신중하게 진행하던 계약이 이제 서린의 손에 넘어왔고 서린은 그 계약을 가능한 한 빠르게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계약서 초안이 수정되었습니다. 조항들이 조정되었습니다. 수수료와 성과급 계산이 오갔습니다. 서린의 손에는 계산기가 들려 있었고 그 손은 어떤 흔들림도 없이 숫자를 두드렸습니다. 이사회 임원들 중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대표가 병원에 있는데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서리는 그 말을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상태로 볼 때 회사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했고 어머니도 이 방향을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병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녀 민정은 그날 오전 광주에서 내로라 하는 지역 유지 몇 명과 조용히 점심 자리를 가졌습니다. 하얀 식탁보가 깔린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민정은 조심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요. 요양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가족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다고 요즘 무리하신 게 많지 않았냐고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민정은 안타까운 척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식탁 위에서 나뉜 이야기들은 다음 날부터 광주 사교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혜가 건강이 나빠졌다는 인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선언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밥 한 끼 자리에서 나누는 몇 마디가 수십 년의 명성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노쇠한 창업주, 판단력이 흐려진 경영자, 그 프레임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한번 심어진 인식은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프레임의 힘이었습니다. 막내 하은은 그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USB를 발견한 날 밤부터 그 음성 파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기부 막아야죠. 진단명은 제가 정리합니다. 그 목소리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며칠 동안 혼자서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내놓는 순간 가족은 완전히 부서질 것이었습니다. 언니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지워질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까? 이 사실을 어머니는 알고 있을까? 알고 있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은은 그것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하은은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면회가 허락된 날 철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보낸 날들이 그 눈빛을 조금도 흐리게 만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낮은 목소리로 USB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다. 하은은 멈추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왜 막지 않으셨어요? 정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아주 오래된 피로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건 배고픔이 아니라 욕심이다. 내가 오래전부터 알았어. 그 욕심이 어디까지 갈지를 두 눈으로 보고 싶었다. 하은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몰라서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를 철창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의 결과가 이 302호였습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갈 수 있는가를 알아야 그 이후의 결심도 비로소 할 수 있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병원 밖으로 나오면서 하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건 배고픔이 아니라 욕심이다. 그 말의 무게를 천천히 곱씹으면서 하은은 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상황을 견디는 것은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자신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은은 그날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편에서 싸워줄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 현장에서 일하는 막내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조계는 없었습니다.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은은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보호 입원 관련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일반 민사나 형사 사건과 달리 정신건강법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헤매다가 법률구조공단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대기가 길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상담을 받고 소개를 받아 다시 연락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호 입원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한 명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은 저녁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작고 낡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된 남자였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적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은은 자리에 앉아 USB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음성 파일을 노트북에 연결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잡음, 그리고 두 남자의 목소리. 기부 막아야죠. 진단명은 제가 정리합니다. 변호사는 파일 재생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증거가 됩니다. 그 한마디에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그 짧은 한마디가 며칠 동안 혼자 버텨온 것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를 믿는 사람이 이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음성 파일이 법원에 제출되면 보호 입원의 적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견서 조작이 확인되면 이사장은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고 보호 입원에 동의한 가족들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언니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저 병원 안에 있는 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 신문을 며칠 앞둔 날 밤이었습니다. 하은은 어머니 저택으로 갔습니다. 그 집은 조용했습니다. 언니들은 각자의 자리에 있었고 어머니가 없는 집은 크기만 클 뿐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은은 어머니의 서재에 들어가 잠시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책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이 책상 앞에서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을까? 얼마나 많은 서류를 검토하고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딸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묵묵히 해온 것이었을까? 하은은 오랫동안 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302호에서 정혜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신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그 말을 하기 위해 지금 이 병원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약을 삼키고 식판을 비우고 간호사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 모든 것을 견디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정혜는 오래전 공사판에서 배운 것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자재가 부족할 때, 인부들이 불만을 품을 때, 날씨가 나쁠 때, 그 모든 순간에 버티면 반드시 다음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내일이 오면 법원에 갈 것이고, 법원에 가면 자신의 말을 할 것이고, 그 말을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사라졌습니다. 형광등이 가물거렸습니다. 302호의 밤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밤이 끝나면 다시 아침이 왔습니다. 6시 반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신문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법원 신문 당일 아침은 유독 추웠습니다. 그해 광주의 겨울이 유난히 혹독하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날도 영하의 바람이 새벽부터 거리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겨울 새벽의 광주는 사람이 없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보도블록이 차갑게 빛났고 상가 유리창 너머로는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채 어둠이 고여 있었습니다. 출근 인파가 시작되기 전에 그 짧은 시간, 도시는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병동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진이 오가는 소리였습니다. 302호에서 정혜는 이미 오래전에 눈을 떴습니다. 동이 트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을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신문, 판사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기회. 이 상황에서 정혜에게 주어진 유일한 공식 통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이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호 입원은 연장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회사는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하은이 사흘 전 맡겨둔 옷이 의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한 감색 재킷이었습니다. 정혜가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마다 즐겨 입던 옷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기억하는 딸이었습니다. 정혜는 병원복을 벗고 그 재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날들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재킷 단추를 하나씩 잠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마지막 단추까지 잠근 뒤 한 번 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법원으로 이동하는 병원 차량 안은 조용했습니다. 옆에는 병원 측 동행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광주 시가지가 흘러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광주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빵집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고 아침 첫 버스가 정류장을 지났습니다. 정혜는 그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발을 딛고 살아온 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골목을 누비며 사람들을 만났고 이 도시의 건물들이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의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기부를 선언했던 그 사람이 지금 병원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법원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 몇 명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1조 8천억 재개발 분쟁. 그 헤드라인이 이미 지역 뉴스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혜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정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똑바로 들고 법원 건물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그 걸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 안은 차분했습니다. 판사 한 명, 서기, 양측 변호인, 그리고 당사자들, 장녀 설인, 차녀 민정, 차녀의 남편,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들이 한쪽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하은과 며칠 전 하은이 어렵게 구한 변호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법정 중앙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장녀 설인의 얼굴, 차녀 민정의 얼굴, 차녀의 남편 얼굴, 그들의 변호사들, 그리고 맨 끝 하은의 얼굴. 하은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듯 어머니 편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눈빛을 보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앞으로 돌렸습니다. 판사가 자료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혜에게 물었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정혜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네 글자였습니다. 짧고 단단했습니다. 그 안에 40년의 자존심과 억울함과 그럼에도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녀 측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보호자는 최근 수개월간 피해망상적 사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산을 감정적으로 처분하려 한 사례, 직원 및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최근 병원 소견에 따르면 외부 자극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보호 입원 해제는 시기상조입니다. 차분하고 정돈된 말이었습니다. 법률적 언어로 포장된 그 문장들이 정혜의 40년을 다시 한번 몇 마디로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정 안의 시선이 일제히 막내에게 쏠렸습니다. 설인과 민정의 눈이 하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하은은 변호사를 향해 USB를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법원 제출 서류를 낭독하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합니다. 본 USB에는 병원 이사장과 보호자 측 관계인이 나눈 통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단명 조작 및 소견서, 위조 정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정 내 스피커를 통해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목소리. 기부 막아야죠. 진단명은 제가 정리합니다. 빨리 처리될수록 좋으니.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은 충격이었고 당혹이었으며 무언가가 단단히 무너지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차녀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았지만 관자놀이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장녀 설이는 양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음성 파일이 끝나고 나서 잠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법정 안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낮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신문을 일시 연기합니다.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추가 조사를 명합니다. 그 한마디로 신문은 끝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변호사들끼리 낮은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기자들이 법원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하은의 변호사는 음성 파일 원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병원 이사장의 소견서, 조작 의혹이 공식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차녀의 남편도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언론의 단신 기사 하나였습니다.
강제 입원 적법성 논란, 보호 입원 배경에 재산 분쟁 의혹. 그 기사가 나오자마자 공유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전국 포털로 퍼졌습니다. 전국 언론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광주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어머니를 병원에 집어넣었다고, 그게 사실이냐고. 1조 8천억이라는 돈이 사람을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가를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정혜는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광주의 그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 위로 지나갔습니다. 50년 가까이 이 바람을 맞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이 바람 속에 섰다가 수백 명을 먹여 살리게 되기까지 이 바람은 언제나 곁에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바람 속에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그 찬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옆에서 팔을 내밀었습니다. 정혜는 그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하은이 어머니 옆에서 처음으로 크게 보였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언제나 식탁 끝에 앉아있던 막내가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크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새로운 헤드라인들이 올라왔습니다. 광주 재개발 사업 둘러싼 보호 입원 파문, 창업주 딸들, 어머니 입원시키고 매각 계약 강행했나? 병원 이사장 소견서 조작 의혹으로 수사 대상.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기사들 하나하나가 서린과 민정, 그리고 차녀의 남편을 조금씩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좁혀오는 압박 속에서 두 딸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딸이 그것을 반성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윤정혜는 302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은 진짜로 시작되었습니다. 명예가 무너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고들 했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명예라는 것은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균열이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을 쌓아온 신뢰가 며칠 만에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명예의 속성이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의 정기 모임은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열렸습니다. 지역 기업인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정보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오랜 세월 이 자리에서 윤정혜는 어렵게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 왔습니다. 수십 년 전 처음 이 모임에 발을 디뎠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여자가 건설업을 그것도 혼자서 한다는 것이 낯선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그 시선들을 무시하고 꾸준히 나왔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했고 언제부턴가 그녀의 자리가 주빈석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그것이 40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진 직후 열린 그 정기 모임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직 어떤 판결도 나지 않았고 어떤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도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그 인사가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조심하는 것처럼 거리를 두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그랬다면서요? 그 말은 동정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흥미에 더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구경거리처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딸들이 어머니를 병원에 집어넣었다는 이야기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고 그 이야기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가족 전체에게 불명예스러운 딱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윤정혜의 이름에도 딸들의 이름에도 그 딱지는 붙어 있었습니다. 명예는 돈보다 더 빨리 무너진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증명되었습니다. 장녀 설이는 그날 모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 투자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각 계약 잠정 중단. 언론 보도 이후 투자사 내부에서 리스크 검토가 들어갔고 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인이 대표 직무대행으로 선임되는 근거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보호 입원이 불법으로 판명되면 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모든 의사결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설인의 서명이 들어간 모든 문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설인은 전화를 끊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임원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이 순간 설이는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완벽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대하는 큰딸이어야 했고 항상 가장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 강박이 언제부턴가 어머니를 이기려는 욕심으로 바뀌었는지를 설이는 그동안 솔직하게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보다 더 크고 더 넓은 세계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재산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를 장애물로 보게 만들었는지 설이는 지금 그 사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차녀 민정은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소속된 당에서 내부조사 대상으로 올라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민정에게 당의 조사는 사실상 공천 배제 수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선거는 이미지의 싸움이었고 어머니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달라붙은 후보를 당이 공천할 리 없었습니다. 민정은 자신이 준비해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을 준비한 시장 출마의 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의 밑바닥에 어머니의 재산이 깔려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없이는 그 꿈을 향한 발판이 없었다는 것을. 차녀의 남편에게는 변호사 징계심의 통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소견서 조작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이상 변호사 자격에 대한 심의가 불가피했습니다. 법조계에서 변호사 징계는 단순한 처벌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커리어의 치명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의 위치, 사회적 지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이사장에게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소견서 조작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장은 오래전부터 차녀의 남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 인연이 이번 일로 이어졌고 그 인연이 이제 두 사람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부탁 하나가 이렇게까지 번질 것이라고는 처음에는 이사장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동안 막내 하은은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걷기만 했습니다. 정혜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오랜만에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 공간은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책장 위의 물건들이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 잠시 그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 모든 결정의 흔적이 이 공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광주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새 건물들이 뒤섞인 풍경이었습니다. 저 도심 한가운데 자신이 시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둘러싸고 이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 정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왜 기부하려 했는지 아느냐? 하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몰랐어. 엄마가 왜 그렇게 갑자기 그 결정을 했는지. 정혜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가 싸울 게 뻔했다. 그 돈 때문에. 설인이와 민정이가 각자 자기 계산대로 나눠 갖고 그러다 싸우다 결국 다 날리겠지. 그 꼴 안 보려고 미리 끊어두려 했다. 하은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가 아직도 딸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싸우지 않게 하려고,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 기부가 사실은 딸들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 두 딸이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설인과 민정이 나란히 현관 앞에 섰습니다. 언론에서 쏟아지는 기사들, 당조사, 변호사 징계, 수사,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 두 딸은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혜는 거실에서 두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설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실수였어. 정말로. 우리가 너무 앞만 보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민정도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틀렸어. 정혜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두 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넘어지다 생기는 거다. 너희는 밀었다. 그 한마디에 두 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이 거실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에서 뒤에 서서 두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언니들이 이렇게 작아 보인 것이. 항상 하은을 내려다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넌 몰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정혜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스스로 그 침묵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순간 정혜가 딸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두 딸이 돌아가고 하은이 설거지를 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정혜는 서재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분 이전 관련 서류였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던 서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서류는 처음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결심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배고픔 속에서 일으킨 것들을 이제는 세상에 돌려주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었습니다. 딸들의 반대도, 언론의 시선도, 이사회의 눈치도. 정혜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주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와 함께 늙어온 여자가 이 도시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려는 밤이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음성 파일 하나가 수사기관에 접수된 뒤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사장 사무실의 컴퓨터가 압수되었고 소견서 파일의 수정 이력이 확인되었습니다. 원본 소견서와 법원 제출 소견서 사이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수정된 날짜, 수정된 내용, 수정한 계정. 그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디지털 파일은 지워도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이사장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병원 이사장은 소견서 조작 혐의로 공식 입건되었습니다. 차녀의 남편 변호사는 변호사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률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보호 입원의 근거가 된 소견서 일부가 사후에 수정된 정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 수정의 주체, 수정의 목적,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차례차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재산 2천억 기부 둘러싼 가족 전쟁. 강제 입원 배우의 매각 계약 있었나? 병원과 변호사, 짜고 친 고스톱 의혹. 그 헤드라인들이 매일 쏟아지는 가운데 정혜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런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 앞에 직접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취재 요청이 와도 거절했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서재에 앉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가 마무리된 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하은이 매일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점심을 챙겼고 필요한 서류를 찾아주었고 변호사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정혜에게는 든든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주장하지 않았고 앞에 나서지도 않았지만 언제나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빚더미 속에서 공사판을 돌 때도 막내는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아이를 가장 닮게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고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 욕심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아이, 세 딸 중에서 가장 아는 게 없다고 무시받아왔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딸 스스로도 몰랐겠지만 정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먼저라는 것. 그것이 하은이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정혜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광주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예전의 기자회견과는 다른 자리였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없었고 정장 차림의 투자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출한 테이블, 생수 한 병, 그리고 준비한 짧은 발언문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정혜는 발언문을 내려다보다가 그것을 접어 옆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잃었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비통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오래 생각하고 오래 겪고 마침내 도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정혜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 사업을 해온 것은 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배고팠던 시절 나를 먹여 살린 것은 이 지역이었습니다. 광주의 공사판이 나를 키웠고 광주의 사람들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갚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정혜의 얼굴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지분 54% 전량을 공익신탁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2천억 기부가 아니라 전량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지분 전량, 공익신탁?
그것은 단순히 돈을 내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모든 경영권과 소유권을 공익 목적에 귀속시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딸들은 없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장에 두 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설인과 민정이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설인의 얼굴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민정은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두 딸은 현관 앞에 섰습니다. 설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잖아요. 지분 전량이라니, 그건 너무해요.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민정도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건 우리 가족 이야기예요. 정혜는 문을 열어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두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지 아직도 쉽지 않았습니다. 반성인지 두려움인지, 정말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인지 재산을 걱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혜는 말했습니다. 핏줄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설인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정혜는 이미 그 말을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증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속 배제 공증이었습니다. 정혜는 공증 사무소에서 서류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증인이 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정혜는 잠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는 원하느냐? 하은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사람으로 남는 게 먼저야. 그 말에 정혜의 눈이 처음으로 젖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도 법원에서도 병원 침대에서도 흘리지 않던 눈물이 그 짧은 한마디에 흘렀습니다. 엄마가 사람으로 남는 게 먼저야. 40년 동안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며 살아온 사람이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그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남아도 된다는 말. 그것을 먼저라고 말해준 사람이 항상 식탁 끝에 앉아 공기처럼 무시당하던 막내였습니다. 공증 서류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사무소 밖으로 나오면서 하은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정혜는 그 바람 속에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하은의 팔을 꽉 잡은 채 그 바람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40년 전 이 바람 속에서 첫걸음을 뗐고 40년이 지난 지금 이 바람 속에서 마지막 결심을 완성했습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자랑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리에 남은 것은 딸 하나와 겨울 바람이었습니다. 정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인의 서울 커리어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회사 측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설인을 임원직에서 내보내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민정은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꿈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차녀의 남편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병원 이사장은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결과가 하나씩 확인되었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복수인지 정의인지 아니면 그냥 결과인지 이름을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부를 선언했던 그날
그 결정이 옳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은 욕심을 부르고 그 욕심은 결국 스스로를 삼켰습니다. 그것을 40년 전에도 공사판에서 봤고 지금도 보고 있었습니다.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공익신탁은 법적으로 완성된 형태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공식 출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광주 구도심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봄이 찾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겨울 내내 황량하게 비어있던 공사부지에 다시 인부들이 모여들었고 새로운 설계도면이 붙었으며 공사장 울타리 위에는 낯선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윤정의 도시재생재단 광주 구도심 공익개발 프로젝트. 그 현수막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만 어딘지 낯설지 않은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윤정혜. 그 이름은 오래전부터 이 도시 사람들의 기억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사판을 돌며 인부들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던 젊은 여자. 빚더미 위에서 시작해 도시를 바꿔온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은 도시재생재단이라는 이름과 함께 다시 이 도심 한가운데 걸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단 공식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커다란 행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한 테이프 커팅도 없었습니다. 구도심 광장에 마련된 작은 자리였습니다. 간이 의자들이 놓였고 지역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아침장을 보러 나왔다가 발걸음을 멈춘 노인도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다 합류한 젊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지역 언론이 몇 개 카메라를 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혜는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없었고 정장 차림의 투자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도시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있었고 중년이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얼굴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재단의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구도심 개발 수익이 지역 공익사업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청년 창업 지원, 지역 공공 인프라 개선,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 이 도시에서 새 출발을 꿈꾸는 사람들, 이 도시에서 늙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연설이 끝났을 때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란하지 않은 박수였습니다. 그러나 따뜻했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것 같은 박수가 아니라 그냥 이웃이 이웃에게 보내는 박수였습니다. 그것이 정혜에게는 어느 기자회견의 플래시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정혜는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은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된 여자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혜 앞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혜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 공사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그때 회장님이 밥 먹었냐고 물어봤다는 이야기를 평생 하셨어요. 그게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으셨나 봐요. 정혜는 그 여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40년을 건너왔습니다. 밥 먹었냐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아버지 기억 속에 40년을 살아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 딸의 손을 통해 다시 정혜에게 돌아왔습니다. 정혜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은이 옆에서 어머니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두 사람이 차로 걸어가는 동안 하은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잘하셨어요.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출범식 이후로 재단은 하나씩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진이 구성되었고 사무국이 만들어졌습니다. 1조 8천억 원 규모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공익 중심으로 전면 재편되었습니다. 수익이 나면 그것은 광주 시민에게 돌아갔습니다. 서리는 서울의 투자회사에서 나온 뒤 광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컨설팅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 화려한 서울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정은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시장 출마는 완전히 접었습니다. 당 조사가 이어지고 있었고 정치적 재기는 당분간 어려웠습니다. 두 딸은 어머니를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봄 햇살이 저택 마당에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두 딸이 현관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우린 가족이야. 아무리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 민정도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 문만 열어줘. 정혜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너머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가두지 않는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딸은 오랫동안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두 딸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날의 그 뒷모습을 하은이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머니의 결심을 바꿔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딸들을 미워해서 문을 닫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 상처받은 사람이 겨우 세운 경계였습니다. 어머니만이 그 경계를 허물 수 있었고 그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나가자.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구도심을 지나 재개발 전망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전망대 위에서 광주 구도심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고 오래된 건물 사이로 새로운 구조물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새 것에 자리를 내어주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시가 변하는 것을 수십 년째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이 도시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은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정혜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아직 차가운 바람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배고픔도 견뎠다. 외로움도 견딜 수 있다. 하은은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서서 그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아직 불었지만 이미 그 안에 봄의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 바람 속에서 혼자 섰던 여자가 이제 딸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전망대 아래로 도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배고팠던 여자가, 이 도시에서 살아남은 여자가, 이 도시에 자신이 가진 것을 돌려주기로 한 여자가 지금 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정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재단은 계속 운영될 것이고 도시는 계속 변할 것입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한 여자의 선택이 남긴 것들이 천천히 조용히 피어날 것입니다. 두 딸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이 한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지고 가는 것이고 그 무게 속에서 다시 일어설 기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막내 하은은 아마도 한동안 어머니 곁에 있을 것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세상의 주목을 받지도 않는 자리에서 그냥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은이 40년 동안 해온 것이었고 앞으로도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혜가 그 문을 다시 열 날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40년을 살아온 여자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닐 뿐이었습니다. 전망대 위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이 작아졌습니다. 광주 구도심의 봄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윤정혜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한 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채로 이 도시와 함께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씩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순간이 그 장면인 사람도 있고 가장 깊이 무너졌던 순간이 그 장면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하루의 한순간이 평생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도 합니다. 윤정혜에게 그 장면은 밥상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밥상 앞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29살 남편을 잃고 처음으로 혼자 밥상을 차린 날 밤이었습니다. 세 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큰딸 설이는 7살이었고 둘째 민정은 5살이었으며 막내 하은은 3살이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된장찌개 하나와 김치 그리고 밥이 전부였습니다. 반찬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날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혜는 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밥을 먹는 척했습니다. 사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딸들 먹이고 나면 자기 몫이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들이 먹고 있었으니까요. 3살짜리 하은이 된장찌개 국물을 훌훌 마시며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다시 나와서 딸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 밥상이 정혜의 머릿속에서 40년 넘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난했던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선명하게 살아있던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딸들이 먹고 있었고 자신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밤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40년 동안 정혜를 움직이게 한 힘이었습니다. 배고프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딸들이 배고프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딸들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고프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하청 계약서 한 장을 1조 8천억 원짜리 사업으로 만들었고 그 생각이 2천억 기부를 선언하게 만들었으며 그 생각이 결국 지분 전량을 공익신탁에 넘기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 밤의 밥상이었습니다. 3살짜리 막내가 된장찌개 국물을 훌훌 마시며 맛있다고 했던 그 밤. 윤정혜 도시재생재단이 공식 출범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재단 사무국은 광주 구도심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수리해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대신 오래된 것을 고쳐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재단의 철학이었습니다. 허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쳐나가는 것. 재단 사무국 건물 입구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40년 전 공사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고 화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 속에 젊은 여자가 장부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29살의 윤정혜였습니다. 그 사진 밑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기억하는 사람이 만드는 도시. 그것이 재단의 소개 문구였습니다. 하은이 직접 쓴 문장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승낙을 받지 않고 써붙였습니다. 나중에 정혜가 그것을 발견하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승낙이었습니다. 재단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구도심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하루 2끼, 점심과 저녁이었습니다. 화려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그리고 밥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그 급식소 문을 처음 열던 날 노인 몇 분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줄을 바라보면서 40년 전 그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된장찌개 국물을 훌훌 마시던 3살짜리 막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줄 앞에 서 있는 노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정혜는 그날 직접 밥을 떠서 드렸습니다. 국자로 밥을 퍼드리면서 오래전 공사판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마디 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 한마디가 그날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재단의 2번째 사업은 청년 창업 지원이었습니다. 구도심의 빈 상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고 초기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장사를 할 것, 그리고 이 도시 사람을 고용할 것. 화려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조건이 구도심에 조금씩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닫았던 골목에 새 간판이 붙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사이로 젊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활기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작은 변화였지만 그 작은 변화가 이 도시에는 오래전부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은은 재단 사무국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던 현장 안전관리 일을 그만두고 재단의 현장 업무를 맡았습니다. 화려한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담당. 그냥 그것이었습니다. 재단의 사업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닿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급식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청년 창업자들이 어려운 점은 없는지, 공사 현장의 안전은 문제없는지를 매일 직접 발로 뛰며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하은이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자리에 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40년 전 공사판에서 했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것을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재단이 출범하고 3달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정혜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대신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주의 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고 누군가의 밥상이고 누군가의 하루였습니다. 정혜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해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돈을 번 것이었는지, 도시를 바꾼 것이었는지, 딸들을 키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배고프지 않으려고 버텨온 것이었는지. 아마도 그 모든 것이었겠지만 결국 하나로 줄인다면 그냥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온 흔적이 지금 이 도시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올라간 건물들 안에,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 안에, 밥을 먹게 된 사람들 안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것으로 충분한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가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가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딸들에게도 전해졌을 것이었습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보고 자란 것들이 아이들 안에 스며드는 것이었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것, 더 높아야 한다는 것, 더 완벽해야 한다는 것. 그 압박이 어머니에게서 딸들에게로 흘러들어갔고 그 압박이 결국 이 모든 일을 만들었는지도 모른다고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탓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제는 외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차가 식어갔습니다. 정혜는 식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써두었다가 한 번도 보내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새 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처음으로 혼자 밥상을 차린 그날 밤 딸들이 잠든 뒤에 썼던 편지였습니다. 그때는 종이에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일기도 아니고 편지도 아닌 그냥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쓴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추위에 떨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울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대신 살 수는 없다. 그 문장을 쓴 29살의 자신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썼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쓴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 다시 읽으니 그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대신 살 수는 없다. 배고프지 않게 해주려 했지만 그것이 딸들 대신 살아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신 결정하고 대신 방향을 정하고 대신 계산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딸들이 스스로 배고픔을 알고 스스로 선택을 배우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그 모든 것을 자신이 앞서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딸들은 배고픔을 몰랐습니다.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은 욕심이 어디서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욕심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욕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편지를 접어 서랍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보낼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탓하기 위한 편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한 편지였습니다. 정혜는 서재 불을 끄고 방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딸들이 어렸을 때 이 복도를 뛰어다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큰딸 설이는 언제나 가장 앞에서 달렸고 둘째 민정은 언니를 따라잡으려 숨을 헐떡이며 달렸으며 막내 하은은 한참 뒤에서 혼자 느릿느릿 걸어왔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항상 마지막이었지만 항상 도착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했습니다. 정혜는 복도 끝에서 멈추었습니다. 하은의 방 앞이었습니다. 지금 하은은 재단 사무국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처리할 서류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정혜는 그 방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아이를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아서 가장 자주 지나쳤던 아이, 가장 말이 없어서 가장 자주 잊혔던 아이, 그러나 가장 오래 곁에 있었던 아이, 병원 철창 너머로 손을 잡아준 아이, USB 하나를 들고 혼자서 변호사를 찾아다닌 아이,
엄마가 사람으로 남는 게 먼저라고 말한 아이. 정혜는 그 방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내일 아침 하은이 돌아오면 밥을 차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찬이 더 있어야 하겠지만 된장찌개만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이 집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정혜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딱딱하고 차갑던 무언가가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출범하고 6달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혜는 재단 사무국에 들렀다가 서울에서 내려온 서린이 사무국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린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화려한 서울 임원의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져 있었습니다. 서린은 어머니를 보자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정혜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하은도 몰랐습니다. 사무국 안에서 창문 너머로 바라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혜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서린이 돌아갔습니다. 정혜는 사무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은이 물었습니다. 언니가 왔었어요. 정혜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하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혜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닫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가능한 전부였습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빠르지만 세워지는 것은 느렸습니다. 건물도 그랬고 사람도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공사판에서 배운 것 중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서두르면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천천히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칙이 건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는 하은과 함께 사무국 근처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재단 출범 이후 두 사람이 가끔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식당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혼자서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된장찌개가 맛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보지 않고 주문했습니다. 된장찌개 2개. 음식이 나오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은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정혜는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자리가 거의 찼습니다. 혼자 온 노인이 있었고 젊은 커플이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숟가락으로 된장찌개 그릇을 두드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고 아이는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두드렸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보면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하은이 먼저 국자로 떠서 어머니 그릇에 담아주었습니다. 정혜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국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40년 전 그 밥상이 잠깐 스쳤습니다. 배고팠던 날들이 스쳤습니다. 공사판을 누비던 날들이 스쳤습니다. 302호의 하얀 천장이 스쳤습니다. 법정 계단에서 맞은 겨울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하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떴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이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선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녁 식당에서 딸과 된장찌개를 먹는 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40년 동안 윤정혜가 진짜로 원했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배고프지 않은 것, 혼자가 아닌 것, 그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식당 밖으로 광주의 저녁이 깔려 있었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혜는 그 불빛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저녁이었습니다. 그 충분함을 배우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늦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는데 정해진 시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도달하면 그것이 때였습니다. 윤정혜는 지금 막 도달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앞에서 딸 하나와 나란히 앉아서 광주라는 이 도시 한 귀퉁이의 오래된 식당에서 여기까지 윤정혜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셨습니다. 40년을 버텨온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배고픔을 알았기에 나눌 수 있었고 외로움을 알았기에 사람의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철창 안에 갇히고 세상이 등을 돌리는 것처럼 느껴지던 그 순간에도 윤정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언제나 조용히 끝까지 남아있던 막내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나를 위해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화려하지 않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말이 많지 않아도 내 손을 꽉 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래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밥 먹었냐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윤정혜가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건넨 그 한마디처럼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이나 문장을 남겨주시면 꼭 읽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길 바랍니다.